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제 40대 초반이 된 결혼 10년 차 주부입니다. 아이는 둘 키우고 있고요. 연년생이라서 그런 건지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양쪽에서 난리를 치니까 힘들어 죽겠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을 겨우겨우 재워놓고 사연을 쓰려고 컴퓨터를 켜긴 했는데 어디서부터 무슨 이야기를 써야 할지 막막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말이에요. 제가 시원시원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편인데 이게 또 제 주변 사람들에게나 시원시원한 거지 막상 저희 시댁 식구들 앞에서는 시원시원하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시댁 식구들에게는 왠지 모르게 눈치가 보이고 또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가는 나중에 무슨 후폭풍이 몰아치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은근슬쩍 무시의 말을 던지며 제 성질을 살살 건드리는 사람이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아니고 동서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지금부터 제 이야기 거하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을 하면 어릴 때부터 여성스러움이랑은 거리가 무척이나 멀었습니다. 남들이 치마 입고 샤랄라하게 공주놀이를 할 때 저는 장난감 총을 들고 총싸움을 하는 걸 더욱 더 즐거워했었던 아이였거든요. 다른 친구들이 긴 머리 찰랑이면서 머리핀 예쁜 거 꽂겠다고 아침마다 고를 때 저는 오늘은 어떤 장난을 쳐서 애들을 골려줄까 고민하는 개구쟁이였어요. 이야기만 들어도 엄청나게 말괄량이에 장난을 좋아하는 사내대장부 같겠지만 저는 우리 엄마가 금이야 오기야 공주놀이 시키고 싶어 했던 여자아이였습니다. 저는 긴 머리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장난을 치다가도 걸리적거리고 또 남자애들이 머리를 잡아당기는 장난을 할 때 거추장스럽고 억울했거든요. 지들은 머리가 짧아서 잘 잡히지도 않는데 저는 머리가 길어서 잡히기가 쉬웠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무슨 짓까지 한 줄 아십니까? 엄마가 낮잠을 자는 틈에 가위로 머리카락을 확 잘라버렸습니다. 자다 일어난 엄마는 방바닥에 떨어져 있는 머리카락 더미를 보고 기절하시는 줄 알았대요. 제가 앞에서 잠깐 말을 하긴 했지만 저희 아이들이 장난기가 많아서 양쪽에서 난리를 치는 게 힘들다고 했었잖아요. 예, 저 닮았습니다. 저를 쏙 빼닮았다고 우리 친정엄마가 매번 그대로 당해봐야 한다고 깔깔거리면서 웃으실 정도예요. 아무튼 저는 그 뒤로 짧은 머리를 고수했습니다. 여자아이임을 포기하지 못했던 저희 엄마는 단발머리로 잘라두었지만 그마저도 거추장스러웠던 저는 당당하게 미용실에 찾아가 짧게 잘라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그게 제 나이 9살 때였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그제서야 저를 공주로 키우겠다는 마음을 접으셨다고 했습니다. 인형을 가지고 노는 것보단 뛰어노는 걸 좋아했던 저를 보면서 어쩌다가 저런 망나니를 낳았을까 탄식을 금치 못했다고 하셨어요. 당연히 저는 공부에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책을 보고 있으면 졸렸어요. 하루 일과를 끝내고 집에 돌아와 저녁밥을 먹으며 만화 영화를 보다가 엄마가 제발 책 한 권만 읽어라 하고 잔소리를 하시면 그제서야 동화책을 들어서 읽는 척을 하다가 무수한 글자들을 보며 스르륵 잠이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에너지를 쏟아부었기 때문에 저녁 9시가 되기 전에 저는 잠이 들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거 하나는 편안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잠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혼자 알아서 잠도 잘 들고 잠이 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잠이 들었대요. 엄마는 가끔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에게 그 시절이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이 좋았던 이유는 또 있었어요. 그때는 저희 아버지의 사업이 잘 되고 있으셨거든요. 저희 집은 돈 걱정을 별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기억상으로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가지고 싶은 새로운 장난감이 나왔을 때 엄마는 안 된다고 하셔도 아빠는 단 한 번도 그냥 넘어가신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 딸이 가지고 싶다는데 이런 거 하나 못 해줄 이유가 있겠냐며 매번 제가 가지고 싶은 걸 사주셨어요. 물론 엄마는 불만이 많으셨죠. 인형도 아니고 총이나 로보트, 무기 장난감을 그렇게 사모았으니까요. 아무리 봐도 똑같이 생겼는데 다른 기능이 뭐가 있냐면서 이런 걸 계속 사모으는 거야말로
사치라고 말을 하셨죠. 그 장난감이 몇십만 원도 아니고 끽해봐야 5천 원, 만 원이었는데 사치일 것까지야 있겠습니까? 엄마 마음에 들지 않는 물건이었으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사치로 느껴졌을지도 모르죠. 집에 정말 장난감이 얼마나 많았는지 서울 앞장 가득하게 장난감 종이 줄줄이 쌓여 있는데 내가 이거를 다 어떻게 치우나 싶었다니까. 내가 오죽하면 말이야 총 기종들까지 다 외우고 다녔어. 제가 뭐 엄마 K 모시기 줘봐 하면은 가져다 주고 하느라. 진짜 이효진이 대단하다. 근데 언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 알지? 아유 언니도 어릴 때 어마어마하게 사고치고 다녔다며. 내가 뭘? 얘 나는 그래봐야 부엌에 가서 참기름 얻고 밀가루 쏟고 그런 게 전부였다. 우리 엄마가 그거 치운다고 고생한 생각은 안 하고 언니 똑 닮은 자식 본 걸 가지고 왜 그래? 네, 저 역시 유전이었습니다. 엄마는 민망해하셨지만 저는 제 편을 들어주신 이모한테 진심으로 감사했죠. 우리 이모는요, 화가였어요. 그림을 정말로 잘 그리셨어요. 어릴 때는 이모의 전시회를 구경 갔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저는 이모가 집에 놀러 오는 날이 정말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이모는 제가 그려달라는 그림을 척척 그려주셨거든요. 어릴 때는 끽해봐야 그려달라고 하는 것들이 강아지, 고양이, 토끼가 전부였지만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먹으니까 이모한테 로봇도 그려달라고 하고 만화 주인공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모는 항상 화구통이라고 하죠. 미술용품이 들어있는 동그란 통을 어깨에 메고 다니셨습니다. 그 통은 약간 만능통인 것 같았어요. 붓이 수도 없이 쏟아졌고 물감들도 많이 들어있었어요. 이모는 저를 붙잡고 그림을 그리는 법을 알려주시기도 했었습니다. 효진아, 붓은 이렇게 잡는 거야. 그래야 붓끝이 살아있어서 섬세한 터치를 할 수 있거든. 여기 보이면 밑그림이 다 드러나잖아. 이럴 땐 지우개로 살살 지워주는 게 좋아. 이모, 너무 어렵다. 이모는 어쩜 그렇게 그림을 잘 그릴 수가 있어? 이모가 그림 그리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해. 효진이도 우리 집안에 피가 흐르고 있으면 예술 쪽에 재능이 있을 텐데. 뭐 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쭉 연습해보는 버릇을 길러보는 게 어때? 애한테 헛바람 넣지 말아라. 그림이라는 건 재능도 있어야 하는 법이야. 예술 쪽 재능은 무슨. 쟤는 글자 읽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하긴 언니도 손자주는 진짜 없긴 했는데 그래도 효진이가 나를 닮았을지 어떻게 알아? 이모는 저에게 뭐든지 꾸준히 해보는 게 좋은 거라고 했지만 정말 아쉽게도 저는 엄마를 닮았지 이모를 닮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소질이 없어도 너무 없었거든요. 강아지를 그려도 돼지 같았고 고양이를 그려도 돼지 같았어요. 근데 돼지를 그리면 돼지 안 같았어요. 저는 뭘 해야 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부터는 엄마가 슬슬 공부에 욕심을 내기 시작하셨어요. 물론 공부에도 소질은 전혀 없었지만 엄마의 말씀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뭐든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성적이 뒷받침되어 주어야 하는 법이라고 하셨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의사가 되고 싶다거나 교사가 되고 싶다거나 하는 꿈을 꿀 수 있지 않겠냐며 미리미리 성적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공부에도 정말 소질이 없었어요. 잘 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공부라는 것도 어느 정도 재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1 더하기 1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갑자기 루트가 나오고 소인수분해가 나오고 하니까 머리가 터지는 거죠. 방정식에서 x의 값을 구하라는데 뭘 좀 주고 구하라고 하던가요. 그래프 하나 띡 그려놓고 뭘 구하라는 겁니까? 저는 수학이 진심으로 싫었습니다. 수학만 싫었냐고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글로벌한 시대가 열릴 거라면서 영어 공부는 필수라고 하는데 꼬부랑 글씨만 봐도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한글도 똑바로 못 읽어서 청산별곡이니 용비어청하니 알아듣지도 못하겠는데 ABCD를 외우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휘력이 딸리는 건지 영어는 어순이 다르다고 하는데 왜 그런 언어를 만들어서 사람 골머리를 썩게 하는 건지 차라리 글로벌하게 한글을 해외로 진출시키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운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것들 중에 제일 할 만하다 싶은 게 운동이었거든요. 저는 키도 작고 몸도 마른 편이라 사실 운동과는 어울리는 체형이 아니긴 했었습니다. 유도나 태권도 같은 것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몸집이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지만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운동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울부짖었지만 사회체육을 전공하는 아이들이 다니는 체육센터 학원에 가봤더니만 시작부터 주눅이 팍팍 들더라고요. 중학생 때부터 입시 준비를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다. 운동을 시작하려면 끈기가 필요하다.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자 해서 했는데 역시나 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하나 잘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달리기였어요. 작은 키에 몸도 말라서 저항을 덜 받는 건지 날쌔긴 날쌔거든요. 게다가 어릴 때부터 뜀박질을 그렇게 해서 그런 건지 다른 애들보다 달리기에서는 두각을 드러냈죠. 저는 육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종일 트랙을 달릴 생각에 겁을 먹긴 했지만 기초 체력을 키우는 게 먼저라는 말에 더 지옥 같은 훈련이 시작되었어요. 중학생 때 운동을 시작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늦은 출발이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남들보다 몇 배로 더 열심히 운동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정말 먹고 자는 시간을 빼고는 하루 종일 가만히 있지를 않았어요. 제자리에 서 있을 때도 계속 뛰물 뛰었죠. 친구들은 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라도 할 수 있는 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뒤늦게 시작을 했지만 따라잡는 것은 금방이었습니다. 워낙 청소년기라서 근력이 빨리빨리 붙기도 했었고 체력도 어릴 때부터 맨날 뛰어놀아서 적당하게는 올라와 있는 상태였죠. 저는 학교에서도 매일 체력 단련을 위해서 힘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심만 먹고 나면 그렇게 졸립더라고요. 저는요, 중학교 3학년 때 체전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전국체전을 가기 위해서는 시에서 치르는 대회에 출전을 해야 했는데 제가 거기서 수상을 하게 되었거든요. 제가 첫 메달을 목에 걸었을 때 금메달은 아니었지만 번쩍번쩍 동색으로 빛나는 메달이 꼭 금메달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운이 좋아서 전국체전에 나갈 수 있었어요. 원래는 올라가지 못하는 것인데 저랑 함께 대회를 치렀던 친구가 부상을 당하면서 자연스럽게 동메달이었던 제가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국체전에서 정말 어금니가 흔들거릴 정도로 이를 악물고 연습을 했던 결과물을 보여주었어요. 육상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당연히 저보다 더 괜찮게 하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제 악바리 근성은 아무도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첫 대회에서 기록을 낸 이후에 저는 날이 가면 갈수록 좋은 기록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엄마와 이모는 저에게 대단하다고 했어요. 저희 아버지 역시 운동을 시키길 잘 했다면서 제가 언젠가는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꿈을 꾸셨습니다. 사실 육상은 동양인이 하기에 좋은 스포츠는 아니거든요. 올림픽이라는 무대를 살면서 단 한 번도 밟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원래 꿈은 크게 가지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던 저에게 시련이라는 것이 닥치게 되었으니 그것은 성장통도 이겨낸 저를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저희 집안의 실패였죠.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사업을 완전히 말아드셨다는 소리입니다. 처음 아버지 회사에 대한 부도 소식을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망했구나.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지? 모르겠다. 엄마랑 아빠가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나는 운동만 열심히 해야겠다 했어요. 속마음은 그랬죠.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애가 뭘 알았겠습니까? 게다가 성적이 쑥쑥 늘고 있는 마당에 저에게 잡생각을 할 시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시간에 동네 한 바퀴를 더 뛰고 오는 게 저에게는 도움이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게 된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집안에 빨간색 딱지가 붙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 안 치고 사람들 매정하더라고요. 제가 아끼던 어린 시절의 장난감에도 하나하나 빨간 딱지를 붙였고 제 장롱, 제 옷, 제 책상 뭐 하나 남김없이 전부 빨간 딱지를 붙였습니다.
학교에 갔다가 학원 가기 전에 집에 잠시 들렀는데 엄마가 사정사정을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붙이셔도 되는데 그 신발 하나만 남겨주세요. 그거 저희 딸이 육상할 때 신어야 하는 신발입니다. 제발 부탁드릴게요. 다른 건 다 가져가셔도 돼요. 그 신발 하나만 남겨주시면 안 될까요? 그거 얼마 하지도 않는 신발이잖아요. 새로 사줄 돈이 없어서 그래요. 부탁드릴게요. 아휴, 이거 원래는 안 되는데 여기 있는 물건 전부 다 붙여야 해요. 이 신발도 당연히 압류 대상이고요. 그거 없으면 당장 우리 딸 기록을 낼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든 그 값만큼은 벌어볼게요. 제발 신발만큼은 그냥 놔주시면 안 될까요? 현관문 앞에서 엄마의 애처로운 목소리가 들리는데 정말 숨도 쉬지 못하겠더라고요. 집에 붙은 빨간 딱지들을 보면서 다 빼앗기는 건가 하는 철없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엄마는 제가 육상할 때 신어야 하는 그 신발 하나만 남겨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고 있었으니 순간 제가 큰 불효를 저지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집에 들어가 집행을 하러 온 사람들께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저를 보면서 깜짝 놀라 당장 일어나라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육상으로 성공해서 아버지가 진 빚 다 갚을게요. 저요, 운동 잘하거든요. 저 달리기 진짜 빠르거든요. 제가요, 이 신발만 돌려주시면 그만큼 뜀박질 열심히 해서 보답할게요. 이 신발 얼마 하지도 않는 건데 이거 하나 압류 안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거 없잖아요. 아이 참,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대신에 정말 잘 뛰어서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 내가 믿고 주는 거야. 저는 그 신발을 품에 안고 달렸습니다. 1분 1초도 낭비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육상 선수가 되어야 했고 소속을 얻어서 월급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신발 바닥이 다 닳아서 구멍이 뚫릴 때까지 신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희 집은 빨간 딱지가 다 붙고 집도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이모가 살고 있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아버지께서는 면목이 없다 하시며 어떻게든 돈을 벌어오시겠다고 지방으로 떠나셨죠. 지방에는 일자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께선 매달 꼬박꼬박 조금의 생활비를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그 돈은 이모집에서 얹혀 살면서 내야 할 관리비조차 되지 못했어요. 저희는 이모에게 기생을 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모는 싫은 소리를 한 번도 하진 않으셨지만 작품을 그려야 할 시간에 예민하셨어요. 평소에 늘 혼자서 작업을 하셨다가 저와 엄마가 같이 살게 되면서 집중을 하지 못하고 방해를 받으셨나 봐요. 이모의 스트레스도 쌓여가고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에 저와 엄마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실업팀에 들어가서 선수 생활을 하려고 했지만 기량이 충분히 나오지 않았어요. 걱정이 많기도 했고 집에 돈이 없으니까 학원을 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기초 체력이라든지 근력 연습을 하려면 학교에 마련되어 있는 운동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학원,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해야 했는데 저희 학원과 헬스장은 돈이 없어서 다니질 못했고 저희 학교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라서 운동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계속해서 학교 운동장을 뛰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준비를 한 친구들에 비해서 기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다들 전문적으로 관리를 받는데 저는 무식하게 부딪히는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결국에는 저에게 조언을 해주시는 선배께서 실업팀에 들어가는 것은 무리일 것 같다고 대학에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을 하셨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운동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도 있고 또 복수 선택으로 체육 지도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도 했어요. 나중에 육상을 못하게 되었을 때 아이들이라도 가르쳐야 하지 않겠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조언이었지만 저의 현실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저를 대학에 보내줄 수 있는 돈이 없었거든요. 그럴 돈이 있었으면 꾸준히 학원을 다니면서 제 역량을 다 펼칠 수 있게 배웠을 텐데요. 저는 무조건 실업팀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체전에서 성적을 냈었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실업팀에서라도 콜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다들 끼리끼리 운동을 한다는 말이 맞더라고요. 저는 늦게 시작하기도 했고 어디 추천이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인맥이 있는 건 더더욱 아니었잖아요. 이런 운동 같은 건 인맥도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연줄이 없는 저를 누가 알고 갖다 쓰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수능도 포기하고 실업팀 입단 준비를 하다가 결국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가 되었습니다. 뭐라도 해야 했던 저는 무작정 제가 다녔던 학원에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관장님께 사정사정을 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하고 학원에서 일을 하게 해달라고요. 돈은 한 푼도 받지 않을 테니 운동을 시켜달라고 빌었습니다. 관장님께서는 고민 끝에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여전히 아버지는 지방에 계셨고 20살이 된 저는 운동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엄마는 어떻게든 가게 빚을 갚는데 보탬이 되시겠다고 마트에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전혀 줄어들 것 같지 않았던 빚이 조금씩 줄어드는 게 보였지만 제 인생의 앞날은 막막했죠.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먹어갈수록 답이 없었습니다. 실업팀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이가 지나가는 듯 했고 운동선수로는 피크라는 20대 초반을 날려버려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더 이상 육상을 해서는 안 될 시기가 오게 된 것이었죠. 도대체 왜 대한민국에서는 살아남기 힘들다는 육상을 시작해서 그것도 애매한 실력으로 시작해서 낙동강 오리알 신세를 피하지 못했는가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술이나 담배 같은 건 전혀 관심조차 없었는데 인생이라는 것에 한계를 너무 일찍 깨달아 버려서 그랬던 건지 관장님과 함께 체육관 문을 닫고 마시는 소주 맛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늘 알딸딸할 정도로만 마셨고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취한 적은 없었죠. 그날은 토요일이라 학원 문을 일찍 닫아서 5시부터 소주를 마시다가 저녁에 8시쯤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몸이 뜨끈할 정도로 알딸딸한 상태였기 때문에 주변을 잘 살피면서 집에 돌아가고 있었는데 저희 학원 건물이 있는 곳에서 집 방향으로 가다 보면 종합학원들이 즐비한 큰 도로가 나옵니다. 건물을 통째로 쓸 만큼 대형인 학원도 있었고 상가마다 단과 학원들도 있었어요. 그 사이에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신호등이 고장이 난 건지 빨간불에서 계속 멈춰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줄줄이 쌓여가고 하나둘 눈치를 보면서 무단 횡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술도 마셨겠다. 위험한 행동을 하고 싶지 않아서 돌아가려고 했는데 학원 수업이 급한 학생들이 하나둘 무단 횡단을 하더라고요. 속으로 혀를 찼죠. 공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 블럭만 돌아가면 되는 건데 무단 횡단을 할까 싶어서요. 그런데 그때 한 여자아이가 무단 횡단을 하려고 뛰는 순간 저 멀리서 오토바이 한 대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는 소리와 함께 발을 내디딘 것은 본능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저는 새하얀 천장과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를 느꼈습니다. 그곳은 병원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놀라 움직이려고 했지만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신기한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쓱 돌려 제 몸을 바라본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소독약이 발려 있는데 다리 중간중간에 살을 뚫고 고정이 되어 있는 철심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소리를 꽥 지르고 말았고 그제서야 온 몸이 두들겨 맞은 듯한 아픔이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른 소리에 놀란 간호사와 의사가 들어왔는데 웬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저희 부모님의 우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오랜 시간 보지 못했었던 아버지의 얼굴도 보였어요. 그 와중에도 우리 아버지 살이 폭삭 빠져서 늙어버린 게 눈에 들어오더라니까요. 이효진 환자분? 정신이 드세요?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생년월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기 병원이요, 병원. 제가 뭔 일을 당했는지는 모르겠고요. 제 생일이 87년 8월 9일이요. 네, 일단 뇌부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아마 몸은 좀 많이 아프실 겁니다.
다리에는 철심을 박는 수술을 했고. 잠깐만요. 좀 천천히 말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리에 철심을 박는 수술을 했다고요? 예. 환자분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오토바이에 치이면서 오른쪽 다리가 오토바이에 깔리는 바람에 뼈가 전부 산산조각이 났어요. 앞으로 뼈가 어느 정도 붙을 때까지는 누워서 일어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아킬레스건이랑 근육 쪽도 파열이 심해서 얼마나 회복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다리를 절어야 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평생 다리를 절게 될 수도 있다고요? 저요. 저 육상 선수예요.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환자분께서 구하신 학생은 타박상만 입었어요.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셨습니다. 의사의 말에 순간 기억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학원 수업에 늦은 건지 무단 횡단을 하려고 했던 여학생에게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달려왔고 순간 본능적으로 그 아이를 구하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저도 모르게 육상을 했던 버릇처럼 스타트를 끊었고 그 아이를 밀쳤으나 저는 차마 피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대로 오토바이에 치였는데 이게 차도 아니고 오토바이다 보니까 운전자도 저에게 턱 걸리듯이 걸려서 오토바이에서 낙상을 했고 그 오토바이가 저의 오른쪽 다리를 덮치면서 다리가 아작이 나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도 의사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제가 구한 학생은 정말 가벼운 타박상으로 끝이 났고 오토바이 운전자 역시 팔에 금이 간 정도로 끝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저는 하필 다리를 다쳤을까요? 물론 제 나이가 24살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운동으로는 가망이 없는 나이이긴 했습니다. 저와 같이 체전에서 성적을 다투었던 친구들도 하나둘 몸에 문제가 생겨서 운동을 그만두기 시작했고 정말 두각을 드러내던 선수 한둘만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었지만 성적이 그닥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저는 가진 것도 없었고 대학을 졸업해서 지도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 정말 운동과는 영영 이별을 해야 하는 시기가 찾아오게 된 것이었죠. 저는 퇴원을 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지만 운동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상실감에 누워있으랄 때 누워있지 않고 무리를 한 탓에 다리 수술을 한 곳에 염증이 생겼거든요. 저는 덕분에 간호사 선생님께 죽어라고 혼이 났습니다. 근데 24살밖에 안 된 제가 또 운동만 바라보고 살았던 제가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데 남의 말이 귀에 들렸을까요? 과연 제 정신이었을까요? 저는요, 말처럼 날뛰었습니다. 덕분에 담당 간호사님이 남자 선생님으로 바뀌었어요. 열정이 아주 가득한 대학병원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남자 간호사 선생님으로요. 그때부터 저는 남간호사 선생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피가 튀기는 씨름이었죠. 소독을 해야 할 때 도망을 가기도 하고 혈압을 재야 할 때 일부러 숨을 참기도 하면서요. 왜 그랬냐고요? 모르겠어요. 그냥 세상을 부정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 같기도 하고요. 왜 매번 저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하나님은 세상에 없다고 비관할 때였죠. 사춘기도 무난하게 넘어갔는데 24살에 사춘기가 찾아온 것 마냥 날뛰게 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간호사 선생님께서 저를 포기하실 거라 생각을 했어요. 막말로 나이 차이도 3살밖에 안 나는데 제가 얼마나 망나니로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효준환자, 이렇게 자꾸 피하려고 해봐야 퇴원만 늦어진다니까요. 지금 재수술한 기간까지 합치면 말이에요. 6개월째 병원에 있는 건데 안 지겨워요? 지겨워 죽겠어요. 저도 다리 이제 멀쩡한 것 같다니까요. 아직 철심 못 뽑은 게 2개나 있는데 무슨. 이거 뽑아도 재활해야 하고 봉합도 해야 하거든요. 이효진 환자님, 자꾸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시면 소독 제때 안 해줘서 입원 더 길게 만드는 수가 있습니다. 진짜 왜 그러세요? 밖에 날씨도 좋아서 뜀박질하고 싶은 거 꾹꾹 참고 있는데. 뛰는 게 그렇게 신나요? 그래도 이제 다리 불편해서 잘 못 뛸 텐데. 재활 치료 잘 받아야 다시 뛸 수 있어요. 알죠? 마음만 뛰려고요. 이 다리로 뭘 해요.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할지 그것부터가 걱정인데.
먹고 살 길이야 많죠. 다리 아프다고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은 솔직히 조금 힘들 순 있지만 일자리는 많아요. 조금 멀리 보면 많은데 자꾸 가까이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힘내자고요. 다리 조금 아프다고 해서 세상 끝난 거 아니에요. 남자 간호사는 현실적인 조언을 많이 해주었어요. 그냥 말뿐인 위로와 공감이 아니라 제가 뭘 할 수 있을지 같이 찾아봐 주겠다는 마음으로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저에게는 더 큰 도움으로 다가왔어요. 제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라 운동만 하느라 쉼없이 달려온 탓에 사실 뭘 해야 할지 갈피를 전혀 못 잡고 있었거든요. 멘탈 붕괴 상태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것도 모르고 할 줄 아는 것도 모르고 그냥 이 세상에 어렵다고만 느껴졌었는데 남자 간호사는 그 옆에서 저에게 이건 어떠냐, 저런 것도 있다 쫑알쫑알 쉴 새 없이 귀찮게 했죠. 처음에는 정말 왜 저러나 싶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에게 마음을 써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 행동이 정말 돈 주고는 살 수 없는 값진 행동이었다고 존경스럽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저에게 본받고 싶은 정의로운 모습이라고 했어요. 본인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간호사를 선택했지만 정말 사람을 살리는 행동을 한 것은 저라고 말을 해주었죠. 남자 간호사의 참견으로 인해서 저는 꿋꿋하게 병원 생활을 버텨냈고 사고가 난 지 8개월이 지나서야 병원에서 퇴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퇴원을 하는 날 남자 간호사는 저에게 선물이라며 꽃다발을 주었어요. 저는 태어나서 남자에게 꽃다발을 받은 것이 처음이라 조금은 어색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을지도 모르겠어요. 집에 돌아와 꽃을 말리려고 뒤집어서 방에 걸어두었는데 카드 한 장이 툭 떨어지더라고요. 그 카드에는 간호사님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연락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용기를 내어서 하게 되었고 그 뒤로는 안 봐도 비디오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금방 마음을 털어놓는 친구 사이에서 연인 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28살이라는 나이에 시작한 첫 연애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대학병원 간호사였기 때문에 스케줄이 많이 바쁘고 밤을 새우는 날도 많아서 데이트를 매번 즐기기가 어려웠어요. 재활치료를 꾸준하게 받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얼굴을 보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가끔 가다가 밖에서 데이트를 해도 제 다리가 금방 피곤해지는 바람에 오래 돌아다니지 못했었거든요. 그런 게 좀 미안했죠.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을 연애했고 제 나이가 30살이 되었을 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시댁의 반대가 조금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다리를 절고 있었고 제대로 된 직장이라고 하기엔 부끄러운 콜센터 일을 하고 있었죠. 저는 사실 제대로 된 직장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부모님께서는 대학도 나오지 못한 고졸이 콜센터에서 일을 한다고 하니까 번듯한 직장을 다닌다고는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남편은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는 간호사이기도 했으니까요.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제가 너무 모자란 며느리였죠. 게다가 제가 맏며느리였으니까요. 저는 정말 무던히 노력을 했습니다. 왈가닥 같은 성격을 고치고 애교 있는 모습으로 시부모님을 대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의 마음은 쉬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혼 3년 차에서야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사실 그래봐야 33이었기 때문에 또래에 비해서는 아이를 빨리 낳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부모님께서는 손주를 꽤 기다리셨었나 봐요. 저에게 살갑지도 않으셨고 제가 무슨 말을 해도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하셨었던 시부모님이셨는데 손주에게만큼은 다르시더라고요. 저의 말은 무시를 하셔도 우리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면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제대로 된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드리면 시부모님께서도 결국에는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늘 진심이라는 것은 통하는 법이지 않겠어요? 제가 다리를 저는 이유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사고라고만 설명을 드렸었어요. 구구절절 제가 한 사람을 구하다가 다친 거라고 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에게도 비밀을 지켜달라고 했죠. 그 일로 점수를 따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나중에 시모님과 친해진 다음에야 이야기를 하면 몰라도 제 사고의 이유를 팔아서 시부모님께 동정을 사거나 마음을 얻고 싶지는 않았었습니다. 연년생으로 생긴 둘째 때문에 저희 부모님도 분주해지셨어요. 아버지께선 다시 서울에 올라오셨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열심히 빚을 갚고 난 뒤 작은 단칸방 하나를 얻으셨습니다. 저희 이모와 함께 산 시간 동안 엄마도 꽤 스트레스를 받으셨었으니까요. 나름 형편은 점점 좋아지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전처럼 생활이 넉넉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을 할 땐 언제든지 저희 집을 찾아와 아이를 돌봐주셨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점점 노력하는 저희 가족, 그리고 제 모습에 마음의 문을 살포시 열고 계셨어요. 그 변화가 몸으로 느껴져서 행복했죠. 하지만 또 시련이라는 것은 찾아오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저희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방님께서는 저보다 1살 연상이었는데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 나이가 38살일 때 결혼을 하셨는데 동서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 일을 하다가 잠깐 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변호사로 일을 하니 몸이 너무 축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시 마음을 재정비하고자 쉬고 있는 타임에 서방님을 만나서 연애를 시작했고 둘이 불같이 타오르는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고 아이가 생기면서 결혼식을 빠르게 올리게 된 것이죠. 그래도 동서가 변호사 배지가 있다는 것이 시부모님께는 무척이나 자랑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저에게 슬슬 마음의 문을 열고 계셨던 시부모님께서는 변호사 동서가 들어오면서 마음이 온통 동서에게 쏠리고 말았죠. 저는 그래도 노력을 했습니다. 형님 무슨 애정 결핍 같은 거 있으세요? 나? 아니, 그런 거 없는데? 왜? 아니, 좀 이상해요. 꼭 어머님, 아버님께서 저를 칭찬해 주시려고 하면 형님이 그렇게 끼어서 분위기가 이상해진달까요? 그랬어. 나는 그저 대화에 참여하고 싶었던 것뿐인데. 동서, 나 그런 거 아니니까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동서는 엄청난 새침대기였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동서가 받는 칭찬을 가로채려고 한 행동도 아니었고 저도 그냥 궁금해서 뭔데요 하고 끼어든 것뿐인데 동서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펙이 대단한 동서였기 때문에 칭찬을 받으면 무슨 좋은 일이 있었나 싶어서 저도 가족으로서 알고 싶었던 것뿐인데 동서 눈에는 그게 제가 눈치 없이 끼어드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동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싶어서 미안하다고 말을 하고선 조심하려고 했는데 제가 딱히 뭘 하지 않아도 동서가 자꾸 트집을 잡는 겁니다. 어머님, 형님은 대학을 어디 나오셨다고 했죠? 아, 맞다. 고졸이라고 하셨었나? 맞아. 대학 입시를 준비하다가 잘 안 돼서. 동서는 알라나? 나 원래 체육했었거든. 네? 진짜요? 형님 키도 작고 몸도 비리비리해서 정말 안 어울리시네요. 그래서 대학도 못 들어간 거 아니에요? 운동에 실력이 없는데 그냥 붙잡고 계셨던 건 아니고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덜컥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었죠. 제 성적이 나쁜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엄청나게 좋은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순간 팍 기가 죽어서 의기소침해지자 시어머니께서 말을 돌려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또 시어머니가 제 편을 든다고 생각을 한 건지 기분이 좀 상한 것 같더라고요. 본인 입장에서는 변호사 배지도 있는 인정받는 며느리인데 고졸인 제가 맏며느리고 일찍 시집을 왔다는 이유로 관심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것이 불만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제가 동서보다 잘난 것이 없는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서는 자기의 자존심이 상한 건지 저를 찍어 누르고 싶었었나 봅니다.
본인이 시부모님과 대화를 할 때 은근슬쩍 끼어들지 말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꾸 기웃거리는 게 싫었던 거죠. 형님, 이번 주 주말에 시간 좀 어떠세요? 이번 주 주말? 별일 없긴 한데. 왜? 동서 무슨 일 있어? 내가 시조카 좀 봐줘야 할까? 아, 아니요. 저희 엄마가 오셔서 봐주실까 해요. 다른 건 아니고 제가 그날 대학 동문회가 있는데 형님이 지난번에 대학을 다녀보고 싶었었다 하시면서 했던 얘기가 생각나서요. MT 같은 것도 한 번도 못 가보시고 또 동기들도 없어서 그런 모임 같은 거 궁금하다고 하셨었잖아요. 맞아. 나 대학 동문인지 뭔지 그런 모임 같은 거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주말에 그런 모임이 있어? 네, 저희 동기들도 좀 온다 그래서. 형님,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분위기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저는 정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에게도 자랑을 했어요. 남편은 솔직히 말해서 법대 동기들 모임일 텐데 그런 자리에 가봐야 재미도 없을 거라고 가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그냥 그 동문 모임이라는 것 자체가 신기해서 꼭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기다리던 주말이 왔고 저는 나름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세련되어 보이는 옷을 입고 동서가 말을 한 장소로 갔어요. 법대 모임답게 스케일이 아주 크더라고요. 으리으리한 호텔, 커다란 홀의 플랜카드까지 딱 붙어 있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죠. 두리번거리면서 동서를 찾는데 역시나 세련되어 보이는 여자들 사이에 동서가 딱 서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서, 나 왔어. 안녕하세요. 오늘 모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지들끼리 저를 위아래로 쓱 훑어보더니만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처럼 영어를 하나도 모르는 문외한도 그게 제 욕인 줄은 알겠더라고요. 비웃음이 가득 섞인 말투에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까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마치 품평회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참 동안 저를 세워두고 이야기를 하는데 동서가 왜 저를 불렀는지 알겠더라고요. 아, 참, 얘들아, 우리 형님 고졸이셔. 영어 모른다니까. 우리처럼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신 것도 아니고 유학은 더더욱 꿈도 못 꾸셨지. 그러니까 우리 형님 앞에서 괜히 영어로 얘기하지 말자. 우리 형님 못 알아들으신다. 하긴 대학 못 나오셨다 그랬지. 근데 이런 자리에는 오고 싶으셨나 봐요. 왜요? 인맥이라도 만들어 보시려고요? 인맥? 만들어서 어디 쓸데도 없지 않으세요? 의뢰인이라면 모르겠지만 어차피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그쪽 상대해줄 사람도 없을 건데. 왜들 그래 진짜 너희들. 우리 형님 기죽게. 근데 우리 형님 이런 걸로 기죽으실 분이 아니긴 하다. 눈치가 많아가 없어서. 이야기에 무조건 끼어드는 걸 좋아하거든. 그러면서 깔깔거리고 웃는데 제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이 자리에 물론 오고 싶었던 것은 동문회라는 분위기가 궁금해서였기도 했지만 동서와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동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내부가 시끌시끌해지더니 동문회장이 등장을 했고 동서부터 동서의 동기들은 전부 판사라는 동문회장에게 알랑방귀라도 끼듯이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었죠. 그 순간 동문회장이 저를 발견하고 달려와 거수경례를 하자 동서년이 기절초풍을 하며 저를 보더라고요. 아니 이게 누구야? 효준 씨 아니야? 여기는 어떻게 왔어? 나한테 연락이라도 해줬으면 내가 그 마중이라도 나갔을 텐데. 다리는 이제 괜찮은 거야? 계속 서 있었어? 질문이 많으시네요. 네, 저 다리 괜찮아요. 하루 종일 서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요. 여기 판사님께 인사드리려고 왔죠. 안 그래도 우리 딸이 요즘 언니는 뭐하고 지내냐고 궁금해해. 애들 낳고 나서 통 시간이 없어서 못 봤잖아. 글쎄 우리 딸이 조카들 주겠다고 뜨개질까지 하고 있다니까. 그래요? 작년에 떠준 목도리도 아직 멀쩡한데 또 뭘 뜨고 있대요? 모자인지 뭔지 모르겠어. 실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잖아. 그래서 효진 씨가 여기는 웬일이야? 여기 이쪽에 서 있는 사람이 제 동서예요. 글쎄 판사님이랑 같은 대학 동문이라고 하길래 동문회에 나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동문 회장이신지는 오늘 와서 알았네요.
제 동서라고 잘 좀 부탁드린다고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아이, 그랬어. 우리 학교 출신이라고. 지금 뭐 하고 있나? 판사? 검사? 아니면 변호사? 네, 저 변호사. 근데 지금은 일을 좀 쉬고 있어요. 육아하느라고요. 그렇지. 육아 중요하지. 아, 근데 효진 씨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 글쎄, 이 학교 수준 잘 알겠더라고요. 저는 판사님이 나오신 대학이라 수준 높은 사람들만 모이는 자리인 줄 알았더니 저보고 대학도 못 나온 고졸이지 않냐고 무시를 팍팍 해대면서 영어로 대화를 하더라고요. 영어로. 제가 영어는 몰라도 그 정도 눈치는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영어로 제 욕을 대놓고 하고 있다는 눈치요. 아이, 뭐야? 지금 누가 누굴 욕을 한다는 거야? 아이, 우리 가족의 생명의 은인에게 왜 욕을 해? 효진 씨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말이야. 대학을 안 나왔다고 무시를 하면서 영어로 욕을 했단 말이야. 아이고, 쪽팔려라. 아이,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 법을 다루고 우리 학교를 졸업했단 말이야. 판사님께서 호통을 버럭 치시자 동서고 동서 동기들이고 눈치만 보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우리 가족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동서가 아주 의문스러운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영문을 모르니까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 판인지 알 수가 없었겠죠. 동서 친구들은 전부 다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눈에서부터 분노가 느껴지는 동문회장 판사님이 무서워서 그 자리를 뜨지도 못하고 있었고요. 사실 이 법조계라는 게 내 식구 챙기기가 상당히 만연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판사면 힘도 대단히 세지 않겠어요. 변호사던 검사던 판사 지인을 두고 싶어서 또 연주를 두고 싶어서 로비를 하기도 한다던데 잘 보이기는커녕 눈밖에 나게 되면 큰일이지 않겠습니까? 동서는 완전히 물에 빠진 생쥐꼴로 제 옆구리를 쿡쿡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럴만하죠. 고졸인 형님에게 판사 지인이라니 이게 무슨 듣도 보도 못한 조합이겠습니까? 형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뭐가 어떻게 된 일이겠어? 동서, 내가 다리 아파서 그런데 의자 좀 가져다 줄 수 있어? 평소 같으면 무시를 하거나 기가 막히다는 얼굴로 알아서 가져오라고 말을 할 동서가 그 자리라고 동문회장인 판사 앞이라고 얌전하게 저에게 의자를 가져다 주더라고요. 아마 저에게 거수경례를 한 것이 놀랄 일이었던 거겠죠. 저에게는 익숙한 일이긴 했지만요. 저와 그 판사님의 인연은 제 사고의 날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구했던 그 여학생 있잖아요. 그 여학생이 바로 동문회장이신 판사님의 유일무이한 딸이었거든요. 제 덕분에 간단한 타박상만 입게 되었지만 제가 크게 다쳤었기 때문에 판사님의 딸인 은희가 저를 정말 열심히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울고불고 사과를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일어나 버린 사고이고 그 일로 인해서 은희를 원망할 생각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었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은희가 저 때문에 공부를 망치면 안 될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솔직히 육상을 강제로 그만두어야 했기 때문에 평생 다리가 낫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조금은 있었어요. 그런데 은희와 남편이 꾸준히 저에게 용기를 주었고 제가 영영 일어나지 못하면 은희가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을 고쳐먹고 재활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밝음을 되찾고 건강해지기 시작하면서 은희도 다시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은희의 부모님, 그러니까 판사님 부부도 저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을 해주셨어요. 사실 저는 그냥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똑바로 살아보자는 마음을 먹었던 것뿐인데 주변에서 다들 고맙다고 말을 해주니까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제가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까지 은희와는 쭉 연락을 했고 제가 생명의 은인이라며 은인의 부모님께서도 저에게 매년 선물을 사주시고 좋은 밥을 먹여주시고 그랬습니다. 저희 집에 일어나는 대소사에 관심을 가져주셨고요. 은희 역시 외동딸이라 외로웠다며 저를 친언니라고 생각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랑 7살 차이가 나는 은희는 남자친구가 생길 때마다 저에게 소개를 시켜주기도 하고
저의 아이들에게 좋은 이모가 되고 싶다면서 육아 서적까지 사서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은희를 구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렇게 밝고 예쁘고 아름다운 아이가 이 세상에서 걱정 없이 아무 탈 없이 살 수 있게 된 것에 저의 용기에 감사한 마음을 가졌죠. 은희네 가족 모두 저에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일부러 다리를 어떻게 다치게 되었는지 말을 안 했다는 이야기는 앞에서 잠깐 했었잖아요. 저는 제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점수를 따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요. 결혼을 한 지 8년 차가 지나가고 있었지만 시부모님께 괜히 관심을 끌고자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동서가 알게 모르게 자꾸 저를 이뤄내는 것 같으니까 일부러 동문회에 찾아가서 판사님과 동서를 인사도 시켜주고 제 다리 이야기도 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저에게는 계획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는 김에 동서의 인맥도 뚫어주고 또 저와 동서의 사이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동서도 경력 단절로 인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취업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시어머니께 얼핏 들었거든요. 도움이 되고 싶어서 찾아온 것이었는데 결국에는 동서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판사님 따님분의 생명을 구한 게 우리 형님이라고요? 어머나 세상에. 저희 형님이 정말로 정의로우신 분이세요. 육상에 전공하셔서 그런지 달리기가 참 빠르셨나 보다. 근데 어쩜 그런 좋은 일을 하셔놓고 지금까지 말 한마디 없으셨어요? 그 상황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이게 뭐 자랑거리라고. 근데 이렇게 개무시를 당할 줄 알았으면 미리 자랑이라도 좀 해둘 걸 그랬지? 동서 동기들한테 내가 고졸이라고 무시를 당할 줄이야. 법조인이라고 해서 다들 정의로운 거 아니라니까. 어쩜 이렇게 학벌로 사람을 개무시하고 사람 앞에다 두고 영어로 욕을 하고 그럴 수가 있어? 욕이라니요. 오해세요. 저희는 그냥 조금만 소외감을 느끼게 하면 된다고 했어. 저도요. 간단한 영어 단어들은 알거든요. 바보니 다리 병신이니 그런 말 하나 모를까 봐서요. 제가 그렇게 쏘아붙이니까 다들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입을 다무더라고요. 다리 병신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판사님께서 분노를 하셨습니다. 뭐야? 감히 우리 효준 씨한테 다리를 가지고 병신이니 뭐니 그런 소리를 했다 이거야? 아 너희들 어디 로펌이야? 어디 지검에서 일을 하는지 나한테 당장 말해. 그 말에 다들 뒷걸음질을 치면서 주랭랑을 치더라고요. 덜렁 남은 우리 동서 고개 푹 숙이고 잘못했다고 말을 하는데 솔직히 속은 조금 시원하대요. 형님,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경솔하게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형님이 저보다 먼저 시집을 오셨고 또 시부모님께서 형님을 알게 모르게 챙기시는 게 제가 제일 티가 났어. 동서 정신 차려. 나도 시부모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했어. 동서도 그만큼 노력을 해야지. 남 질투할 시간에 자신의 행동을 먼저 돌아보는 게 좋겠다. 동서는 저에게 계속해서 잘못했다고 빌었고 판사님은 그런 동서를 개 무시하고는 저를 데리고 이쪽 저쪽 인사를 시켜주셨습니다. 동문 출신인 동서와 완벽하게 비교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댁에서의 위치도 바뀌었습니다. 혹시라도 저에게 무슨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동서는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요. 동서의 그런 변화를 보고 시부모님도 은근히 놀라시는 눈치였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저에게 몰래 다가와 사실 그동안 마음이 조금 열렸었는데 동서가 질투가 심한 것 같아서 대놓고 티를 낼 수 없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제 다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도 알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사실 다리가 불편한 며느리라고 탐탁치 않아 했었는데 우리 남편이 술을 먹고 시어머니께 솔직하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다리를 다치게 되었고 정의로운 사람이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를 미워했던 것이 미안해지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잘 해주려고 마음을 먹고 저에게 살갑게 해주려고 했었는데 처음에는 쉽지 않으셨대요. 갑자기 태도가 바뀌는 것도 영 아닌 것 같아서 천천히 변화를 주려고 했는데
동서가 들어오면서 그것도 스탑이 된 것이라 하더라고요. 저에게 미안하다며 진심으로 시부모님께서 사과를 해주시는데 눈물이 괜히 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뜨뜨미지근한 화해를 했습니다. 사실 그 누구의 잘못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동서는 확실하게 저를 형님 대접해주기 시작했고 그 덕분에 여태까지 불화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 천년만년 행복하게 화합하며 살 수 있겠죠. 물론 아직까지는 동서에게 삐진 것이 풀리지 않아서 판사님과의 자리를 연결해 줄 생각은 없지만요. 그래도 나중 일은 모르는 거니까 동서에게 너무 틱틱대지는 않으려고요. 그 사건이 있고 1년도 더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제 인생에 큰일이 없는 걸 보면 여태 고생했으니까 앞으로는 행복길만 열릴 것 같다는 기분이 듭니다. 제 인생 술술 휴지처럼 잘 풀리길 바라며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